안녕하세요. 오늘은 낭만주의의 뿌리라는 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사야 벌리는 영국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전에 살펴봤었던 스티븐 핑커의 지금 다시 계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계몽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계몽주의의 적이라면은 이제 낭만주의를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낭만적 군국주의는 이따금 민족 집단의 언어, 문화, 고향, 인종을 찬양하고 국가는 민족적으로 정화된 주권 국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운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와 결합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인은 자신을 유럽 혹은 서양 문명의 바깥에 있는 민족으로 보았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이 계몽주의 이래로 영국, 미국과 공모해서 서양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소름 끼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상업주의 중심 문화에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014년과 2015년에 발발한 두 전쟁의 연료를 공급한 것이 계몽주의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 러시아 민족주의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이 대결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기치에 들어있던 원리들은 보편적 이성, 질서, 정의의 원리들이었으며 그런 것들은 낭만주의 운동과 결부되곤 하는 독특성의 감각, 심원한 감정적 내성, 사물들의 차이에 관한 감각, 즉 유사성보다는 차이성에 관한 감각과는 전혀 연결되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을 띤 영원한 이상들이라는 기치하에 각자 자기 시대의 천박함을 꾸짖었던 사람들이다. 반면에 모든 역사가들이 하는 말 맞다나 낭만주의 운동은 온갖 종류의 보편성에 대한 열띤 저항이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자들은 지식이나 과학의 진보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람들이 존경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자들이 존경했던 것은 성심, 진심, 영혼의 순수성, 자신의 이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상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과 자발적 의도였다. 반면에 이제 계몽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진리가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이성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의 도구는 과학이다. 그렇지만 낭만주의의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 하나의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1820년대에 이르러 마음의 상태, 즉 동기가 결과보다 더 중요하고 의도가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을 발견한다. 마음의 순수성, 고결성, 전념, 헌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로 연결되는 이 서양 전통 전체가 의지해온 세 개의 버팀목이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진정한 질문에는 해답이 있으며 어떤 질문에 해답이 없으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몽주의건 20세기의 실증주의 전통이건 마찬가지이다. 이 명제는 사실상 주류 서구 전통의 척추이며 낭만주의는 바로 여기에 균열을 일으킨 것이다. 두 번째 명제는 그 모든 해답은 알려질 수 있고 그런 해답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수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명제는 모든 해답은 서로 양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세 명제는 서양의 합리주의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인데 계몽주의가 특별한 것은 전통적 방식에 의해서 이 세 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방식, 즉 수학이나 과학의 방식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학문에서처럼 연역적으로 해답을 찾든지 혹은 자연과학에서처럼 귀납적으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답변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계몽주의는 모든 동조자가 대략 같은 것들을 믿었던 획일적인 형태의 운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은 덕이 궁극적으로 삶에 있다는 관점이다. 덕이 왜 삶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연 그 자체에서 질서 있는 체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자연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인간이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덕은 궁극적으로 그런 삶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상의 예술적 천재성은 자연과 인간이 다가서고자 애쓰는 내면의 저 객관적 이성을 어떤 식으로든 시각화하고 그런 이상을 고귀한 회화 안에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내면에 객관적인 이성이 있다. 그리고 수학이 완벽한 원을 다루듯이 조각가와 화가는 완벽한 형상을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18세기 미학에 대체로 들어있던 이성주의적인 개념이다. 상대적으로 역사에 대한 경시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역사란 예시를 통해 가르치는 철학의 다른 아니라고 말했을 때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관심은 인간이 대부분의 시대에서 얼마나 같았으며 어떻게 같은 원인이 같은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 구체성을 띠고 있는 개별적인 어떤 사건들, 역사에 대한 경시가 있고 예시를 통해 가르치는 철학, 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같은 원인이 같은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현대의 이제 투자자죠. 이제 레이 달리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레이 달리오가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투자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역사를 보는 방식이 역사에 어떤 원형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 전통의 이런 흐름하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낭만주의는 독일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독일인들의 사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독일인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가 이뤄냈던 중앙 집권적인 국가주의를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 18세기에 300명의 제후와 1200명의 소제후가 독일인을 지배했다. 그런데 이제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전쟁 기간 중에 프랑스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가 독일 주민을 대규모로 짓밟고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정신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해서 독일 문화가 변두리 문화가 되고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지방 소국들로 모래알처럼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파리도 없고 중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성장, 역동성이나 힘에 대한 감각도 없었다. 그래서 독일 문화는 루터주의류의 학술적으로 극단적인 현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부지불식간에 표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학술적인 접근에 저항하면서 인간 영혼의 내면적 삶을 지향하는 반항의 기류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일종의 민족적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대한 콤플렉스가 그 시기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배경을 이해를 하면은 이 낭만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이제 실존주의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수많은 제후와 소제후들이 있어서 어떤 하나의 왕이 아니라 이제 분열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패배를 함으로써 각자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도피처를 찾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컴플렉스는 특히 이 프랑스에 대한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들이 독일을 짓밟고 모욕을 주었다. 이 찬란한 국가, 위대한 국가가 지금껏 전례가 없는 일종의 오만과 성공을 과시하면서 과학과 예술을 비롯해서 인간적 삶의 전 영역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배경하에 낭만주의의 진정한 뿌리인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루터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경건주의는 세심한 성서 공부를 중시하고 개인이 신과 직접 맺는 관계를 매우 존중한다. 따라서 이 사상 안에는 영적인 삶에 대한 강조, 학식에 대한 경멸, 재래의식과 형식에 대한 경멸, 허례와 예법에 대한 경멸, 그리고 고통받는 인간 영혼이 개인적으로 창조주와 맺는 개인적 관계를 엄청나게 중시하는 태도가 존재했다. 일종의 저 깊은 곳으로의 은둔이었다. 인간사에서는 인간적 만족을 향한 자연스러운 길이 차단될 때 인간이 자기 안으로 운둔하고 스스로에게 몰입하면서 어떤 불운한 운명 덕에 외적으로 거부당한 세계를 자기 내면에 창조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들이 가끔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사제들이 움직였고 그 결과는 강렬한 내면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감동적이고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고도로 개인적이고 격하게 감정적인 많은 문해, 지성의 혐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프랑스, 머리 장식, 뭐 등등 세계의 모든 위대하고 장엄한 위인들에 대한 증오를 의미했다. 이것은 특수한 형태의 반문화, 반지성주의, 외국인 혐오이며 독일인들은 극특수한 시점에 이런 생각들에 특히 더 쉽게 빠져들었다. 이 모든 것이 상처 입은 국민적 감수성의 산물이자 지독한 국민적 모욕감의 산물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독일인들의 입장에서의 낭만주의 운동의 뿌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독일인들에게 프랑스는 되게 앞서 나가는 국가였고 그들은 이제 과학의 일반 명제를 다루었던 어떤 선지국이었고 우리는 전쟁에 패배했고 비참해졌고 그러면서 개인의 어떤 그런 운둔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 명제는 결코 실제의 삶, 심장이 고동치는 삶의 현실을 포착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대화란 두 사람의 인간이 실제로 만나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 사람 몸의 뒤틀림과 몸짓을 관찰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나중에는 분석할 수 없는 다른 많은 방식으로 확신을 갖게 되면서 비로소 그에 관한 자료가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석학이나 뭐 실존주의나 이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해석학적 뭐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이런 것들은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들보다는 실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질적으로 그들을 파악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그런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알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아낸다는 일반 명제라는 것은 극히 조야하게 만들어진 바구니와 같다. 그런 명제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떨궈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과학은 복종이다. 과학을 인도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면밀한 관심, 뭐 기타 등등이다. 낭만주의 운동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들을 선포하는데 하나의 표제는 불굴의 의지라는 개념이다. 인간이 성취해야 할 것은 가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물의 구조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몸소 적응해야 할 패턴 같은 것은 없다. 우주에 끝없는 자기 창조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의지대로 사물의 틀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의 인물들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게오르크 하만입니다. 가장 공개적이고 격렬하게 그리고 완성된 방식으로 계몽주의의 선전포고를 했다. 가장 시적이고 신학적으로 가장 심오하고 굳이 표현하자면 양에 반대하는 질의 이 격렬한 반항과 인간의 모든 반과학적 열망과 욕망을 대표하는 흥미로운 인물이다. 신은 기하학자나 수학자가 아니라 시인이며 우리의 보잘것없고 인간적인 논리적 도식들을 신에게 억지로 떠안기려는 시도에는 불경한 측면이 들어있다. 사물들을 한데 묶어 깔끔한 꾸러미로 만들고 그런 꾸러미들을 보기 좋게 어떤 분석적 방식으로 배열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숙고 중인 그 해당 주제, 즉 생명과 세계의 통일성과 연속성과 생명력을 파괴하는 일이었다. 오직 어떤 비수학적인 방식으로만 음미 가능한 살아있는 총체인 실체를 수학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모종의 조각들로 잘게 쪼갰으로써 정신을 살해했다. 신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하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지성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음성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신비주의의 오랜 믿음이었다. 하만은 여기에 역사도 우리에게 말을 전한다고 하는 미래의 신조를 보탰다. 각성되지 않은 역사가들이 단지 일상적인 경험 관찰의 사건들로 받아들이는 모든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로는 신성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수단들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일상적인 경험 관찰의 사건들로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어떤 원형 같은 것들을 뽑아내고
어떤 과학적인 어떤 법칙처럼 역사를 다루는 것, 그것과는 대비되게 개별적으로 그 역사 사건들마다 신이 말을 건넨다. 그러면은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의 어떤 경향성 같은 것을 이런 데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이제 헤르더인데, 이 낭만주의의 아버지를 두 사람을 뽑자면 하나는 헤르더이고 또 하나는 칸트이다. 헤르더의 신조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표현주의, 두 번째는 기속 개념, 세 번째는 이상들, 참된 이상들은 대개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며 화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아까 계몽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상들이 양립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표현주의 관련해서 본인의 충실한 본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스스로를 망가뜨렸거나 스스로를 억압했거나 자신의 에너지에 모종의 속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이란 어떤 이의 표현이자 언제나 말을 건네고 있는 목소리이다. 제작한 사람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삶에 대해 갖고 있던 태도의 표현이다. 집단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으며 만약 그 집단에서 끄집어내진다면 낯설고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특정 인간 집단에 한정되는 특유의 게슈탈트 성질이 존재한다. 예술작품의 가치는 그것이 소개될 특수한 사람들의 집단,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동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 그리고 그것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자동적으로 창조하게 되는 유대관계에 의거해서 분석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세기와 모든 장소에서 동시에 채택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양립 불가능성입니다. 은자는 아름다운 잔이기 때문에 아름다웠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하는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것과 대비해서 이 낭만주의는 독일인이 이해할 수 있는 독일 노래의 내면에 담긴 참뜻을 포르투갈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르더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각각의 인간 집단은 자기네 전통의 일부로서 자신의 뼛속에 아로새겨진 바로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각각의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집단에 속한다. 인간으로서 그의 소임은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헤르더가 유럽 이성주의의 몸통에 가장 무시무시한 단검을 꽂아 넣었다. 그래서 이제 칸트를 살펴보면은 칸트는 계몽주의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과학의 신봉자였지만은 이 도덕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낭만주의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자유라는 관념에 거의 중독되어 있었다. 이 실존주의의 주제죠. 인간은 자유롭다. 칸트에게 인간은 오로지 선택하는 존재라서 인간이다. 동물이건 무생물이건 식물이건 여타 자연과 인간의 차이는 다른 모든 것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으며 일종의 미리 운명지어진 원인과 결과의 도식을 엄격히 따르는 반면 그러니까 이제 본질에 따르는 것이죠. 반면 인간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데 있다. 바로 이것, 즉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자연의 다른 대상들과 구분해 준다. 그래서 말하자면 실존주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동물이나 이 자각적이지 않은 사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 본질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그 본질을 인간이 부여하기도 하고요. 타인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설 자리를 잃은 것이며 단지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칸트는 자신의 도덕 철학에서 타인에 의한 모든 형태의 인간 지배에 격렬하게 반대한다. 가치란 인간이 스스로 생산하는 그 무엇이다. 만약 인간의 행동의 원천이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있다면 인간은 책임을 지는 존재로 여겨질 수 없고 완전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완전한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면 옳고 그름, 자유와 비자유 등을 구분한다는 것은 망상일 뿐이며 그가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귀결이었다. 전통, 깨질 수 없는 오래된 원리들, 왕, 정부, 부모, 단지 권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온갖 종류의 권위 등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반감을 심어주었다. 보통 이런 용어들을 통해 그를 떠올리지는 않지만 그의 도덕 철학이 이런 반권위주의적인 원리에 단단히 토대를 두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독일이 굉장히 그럴까요?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없고 그 상황에서 앞서 나가는 국가들이 있었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국가들이 있었고 그 국가들이 지향하는 어떤 학문적인 그런 이상향, 토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반감을 갖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학문을 만들어가는지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뭐 세세한 말들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잘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실존주의는 낭만주의의 가장 진실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의 중심적인 설교는 본질적으로 낭만주의적인 것으로서 이른바 세상에는 기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진리, 뭐 자연 속에 내재된 어떤 사물의 원리, 하나의 이성, 그 다음에 뭐 본질 이런 것은 없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감정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결정한 것이지만 내가 결정했다는 그 사실이 불러올 결과들을 애써 마주할 의사가 없을 때 우리는 그저 내가 결정한 게 아닌 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가 감정보다 더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괴물로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사회야. 사회에게 책임이 있어. 우리 모두는 결정된 존재들이야. 어쩔 도리가 없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주의 형이상학적 구조, 그다음 신학이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거부한다. 특정 사물들의 본질이란 것이 있다고 말하려는 시도, 변경할 수 없는 특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이론들 또한 날려버려야 한다. 해결주의이건 마르크스주의이건 어떤 종류의 일반 이론이건 간에 모두 다 그 자체로 소름 끼치는 폭정의 형식일 뿐이다. 우리는 의지이고 자유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기가 결과보다 더 중시된다. 그래서 이러한 낭만주의의 논리적인 귀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소통하고 소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의 인간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공통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공통의 언어가 있고 공통의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는 공통의 가치관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들 사이에 이해 가능성은 없게 될 것이다. 정상성이라는 게 있고 의사소통이라는 게 존재하는 만큼 공통의 가치관도 존재한다. 공통의 가치관이 존재하는 만큼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언가 주어진 것이 눈에 띄면 박살내야 한다고 말하거나 무언가 구조가 있는 것이 눈에 띄면 고삐 뿔리는 상상력의 활동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파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낭만주의가 자체의 논리적 귀결로 내몰리게 되면 실제로 모종의 광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나 낭만주의가 이 극단의 자유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공통의 언어, 의사소통, 가치관 이런 것들, 뭐 구조가 있으면 다 파괴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광기로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시즘 또한 낭만주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낭만주의의 신세를 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의지라는 개념 때문이다. 기존의 제도들은 우리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제약을 가하는데 무제한적인 의지야말로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열등한 자들을 분쇄하는 우월한 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멋대로 취사선택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어쨌든 파시즘 자체가 이 낭만주의를 상속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전반적으로 미학적 모형을 현실에 입히려는 시도이다. 모든 것은 예술의 규칙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일정 정도 인간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특정한 공통의 가치관, 특정한 공통의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다.
과학이 말하는 것을 전부 다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는 측면이 일정 정도 있으며 상식의 선언이 전부 다 거짓인 것도 아니다. 낭만주의는 온전한 하나의 형태로 보건 실존주의와 파시즘으로 갈라선 두 형태로 보건 내게는 오류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가 됐던 실존주의가 됐던 이런 계통의 흐름에서 필요한 것은 이 과학적인 것, 어떤 본질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이제 의지, 무제한적인 의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가? 비록 1930년대에는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무척 컸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그의 진실성이 반드시 구원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라면 실제로 선을 아주 멀리 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지극히 보편적인 유형의 가치들을 비웃는 꼴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모종의 통일된 전통의 이론들이다. 우리는 낭만주의에 무엇을 비쳤을까? 아주 많다. 낭만주의 예술가의 자유라는 개념을 비쳤고 예술가도 일반적인 인간도 결코 관도하게 단순한 관점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쳤다. 인간사에서 획일적인 답변은 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낭만주의에 비친 것이다. 획일적인 답변, 이거는 반대하고 많은 가치들이 존재하고 그 가치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 다원성과 소진 불가능성과 인간적인 모든 답과 합의의 불완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예술에서건 인생에서건 완벽하게 참이라 주장되는 그 어떤 답변도 원리상 완벽하거나 참일 수 없다는 생각, 우리는 이 모든 생각들을 낭만주의자들에게 비친 것이다. 이 이상들이 양립 불가능하더라도 인간은 그런 상황을 견디며 타협해야 한다는 사실을 조만간 깨닫는다. 왜냐하면 내가 타인의 파멸을 추구한다면 타인도 나의 파멸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이런 열정적이고 광신적이고 반미치광이 같은 신조 덕분에 오히려 우리는 타인에 대한 관용의 필요성, 인간사에서 불완전한 평형을 보존할 필요성, 자각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의 결과는 자유주의 관용, 품위, 그리고 삶의 불완전성에 대한 자각이자 일정 수준 고양된 이성적 자기 이해이다. 이것은 낭만주의자들의 의도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모든 인간 활동의 예측 불가능성을 가장 세게 강조한 사람들이 아니던가. 이런 측면이라면 낭만주의의 신조는 참인 셈이다. 그들은 자승자박이 되었다. 어떠한 목표를 겨냥했던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거의 정반대의 결과를 산출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의 뿌리라는 책을 살펴봤고요. 이 계몽주의의 어떤 대비되는 관점에서의 낭만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목적 이외에도 실존주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석화 계열의 어떤 뿌리로서 낭만주의를 볼 수가 있고 또 이 낭만주의가 어떻게 또 독일에서 기원을 했는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는 데에 이 책에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